눈을 감고 입을 다물면 그것으로 끝일까봐 무섭다. 내가 잠에 들어버리면 깨어날 아침이 어제와 이어지지 않을까봐 두렵다. 두려움에 두근거리고 걱정에 미소 짓는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숨소리 하나하나가 도근거리는 오늘입니다. 인스타, 계곡, 모래시계, 안경. 안경에 묻은 피를 계곡물에 닦으며 생각한다. 씨발 좆됐네. 괜히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인스타에서 뭘 봤는지 강원도로 놀러 가자는 말을 하던 그녀. 나는 사실 물놀이를 아주 싫어한다. 수영복은 살아생전에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칭얼거림에 결국 포기하고 계곡을 끼고 있는 펜션을 예약한다. 출발하는 날 어째서인지 날이 흐리다. 분명 일기예보는 환하고 맑을 거라 했는데 큰일이다. 옆에서 시작된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은 된다. 다행인 건 도착지에 가까워지자 하늘이 정신을 차린다. 멈췄다. 숙소를 보자 이번엔 마음에 드는 부분인지 반대로 시작한다. 제발. 나의 머릿속엔 작은 모래시계가 하나 들어있다. 시작되면 뒤집는다. 아직까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끝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온종일 뒤집고 뒤집는 하루. 너무 피곤하다. 아직 계곡에서의 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짐을 풀면서도 뒤집는다. 수영복이 없으면 샀어야지. 내가 죄인이다. 예쁜 계곡물을 보고 맛있는 고기를 보고 못 챙긴 와사비, 모자란 햇반, 맛있는 라면, 시원한 맥주, 인스타용 하트 소주잔을 못 챙겨서 겨우겨우 뒤집어가며 버텼다. 큰일이다. 사람이 난감하거나 할 말이 없거나 그냥 좀 넘기고 싶을 때 눈앞에 있는 음료를 가만두지 못하는 걸 모두가 알지 않은가. 근데 그 음료가 이번엔 하필 술이다.
취기가 오른다. 또 한 번 뒤집었다. 어? 요란한 소리가 났다. 조용해졌다. 아, 드디어. 그대로 고요함에 취해 골아떨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한 잠을 자고 일어났다. 밖에서 잠들어서 모기에게 어마어마하게 물렸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고 일어났다. 온몸을 긁으며 주위를 보니 그녀는 아직도 누워있다. 몸을 너무 긁었나? 손에 피가 묻어있다. 아니, 모기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양이다. 지난밤 술에 취해 내가 뒤집은 건 머릿속 모래시계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숨이었다. 일단 손부터 씻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물티슈, 막걸리, 체리, 열쇠. 6월 초에 나는 체리는 유난히 달콤하다고 했다. 수학철이 오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참 많이도 퍼져서 살고 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체리를 수확하고 나면 가져가 먹을 만큼 일정량 챙기곤 했다. 항상 모두가 동등하게 가져가면서도 누가 하나 농땡이 피우지 않고 우애 좋게 열심히 일을 해 주위 어르신들의 칭찬이 마르지 않았다. 집에는 할머니가 수확한 체리로 만든 잼과 시럽이 항상 가득해 온갖 간식들을 만들어 주시곤 했다. 생체리가 와르르 올라간 빙수, 체리파이, 체리에이드, 어른들을 위한 체리주. 온통 붉고 달콤한, 밝았고 따뜻한 것들 두성인 체리 농장. 이 화목의 가장 중요한 열쇠, 체리. 대낮을 모조리 수확에 사용하고는 온 가족이 체리나무 그늘 아래 누웠다. 할아버지는 기계를 이용해 체리나무를 흔들어 누워있는 가족들 위로 새빨간 우박을 우르르 떨어뜨리시곤 한참을 아이처럼 웃으셨다. 모두들 한바탕 웃고 나선 새참을 먹으러 집으로 향한다. 나는 어른들 몰래 주머니에 잘 익어 루비처럼 반짝거리는 체리를 몇 개 골라 집어넣었다. 어른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부추전과 수육을 드셨다.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 말곤 아직 아이가 있는 집이 없어 아쉽게도 나는 사촌이 없었다. 엄마한테 혼이 날까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아까 챙겨둔 체리를 물에 씻어 먹었다. 토독하고 껍질을 뚫고 이가 들어가면 혀끝이 새큼하다. 이내 달콤한 과육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발갛고 반짝이는 것 중 체리보다 맛있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입 주변이 발갛게 물들어 물티슈로 쓱쓱 닦아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근데 집이 조용하다. 어? 다들 술을 먹고 취해서 잠들었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른들은 엎어져서 잔뜩 먹은 체리를 토해내고 있다. 예쁜 체리와 다르게 엄청나게 빨갛고 무서운 것들이 식탁을 가득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데 도무지 일어날 생각들을 안 한다. 항상 일을 마치고도 막걸리를 먹지 않던 둘째 고모네 부부는 덜 피곤했는지 멀쩡한 채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인지 묻자 고모는 나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체리는 너무 위험하다. 아니, 체리 농장은 너무 위험해. 말벌, 도시, 시장, 처녀.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이로폴리스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 가운데 높게 솟아있는 거대한 건물 주위로 육각의 구역들이 동그랗고 광활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팽이같이 보여서 붙은 이름이다. 렌즈를 조금 더 당겨보자. 조금 더. 사람 한 명 겨우 살 법한 작은 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 거리는 온갖 것들로 지저분하고 분주하다. 대부분의 가로등은 고장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밤이 되면 어둡고 음습한 골목들이 즐비해 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닐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율이 아주 높은 데다 치안을 위해 움직이는 경찰도 없다. 도시는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고 화려해진다. 초거대 기업의 건물이 도시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기괴하면서도 환상적이다. 초고층 건물, 높고 넓다. 듣기로는 사옥이자 거주지라고 한다. 부자들은 그 건물 안에서 일과 생활을 전부 다 한다는 소리다. 분명 한 도시에 가치 있지만 가치 있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나는 시장에서 여기저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시 구조가 다 똑같다 보니 오히려 길을 잃거나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나처럼 길눈이 밝은 것이 직업이 될 수가 있다. 상점에서 가정집까지 여기저기를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고 있고 수입이 꽤나 짭짤하다. 배달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꿀벌이라고 불렀다.
요즘 들어 점점 거리가 어두워지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언제는 안전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게 실종인지 살인사건인지 혹은 그냥 도시를 떠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시장에서 도는 소문만큼 빠르고 확실한 건 없을 것이다. 검은색 승합차가 사람들을 납치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둠 속에서 칼을 든 괴한이 덮친다는 말도 들려온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줄 만한 공권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돈이 없으면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나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아 꽤 비싼 의뢰가 들어왔다. 운반 한 번에 평소에 10배나 되는 금액을 받았다. 받는 금액이 얼마든 나는 내가 운송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옮기기만 하면 된다. 아, 물론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라 비밀스럽게 모르는 채로 운반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호네스트 건물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로 상자 하나를 운반을 한다. 시꺼먼 골목을 이리저리 달리다 보니 어느덧 눈앞이 밝아진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뜻이다. 컨테이너에 반만한 공간의 창고에 도착해 상자를 넣어두고 나왔다. 여닫는 셔터도 없이 오픈이 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여라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잠시 고민을 한 뒤 나는 창고가 시야에 들어오는 골목으로 들어가 몸을 어둠 속에 가렸다. 받는 사람의 모습을 모르지만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건지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건지는 분명 행동이 다를 터이니 그것까지만 보고 가자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쓸모 없었다는 걸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호네스트 사옥의 불빛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체격을 보아하니 꽤나 건장한 남자 같다. 자연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리고는 바로 열어서 내용물을 꺼내어 이리저리 확인을 하는 모습. 유리병 같았다. 으악! 뭐야? 어깨에 벌레가 올라와 불쑥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본다. 어? 어? 이쪽으로 점점 다가온다. 어쩌지? 도망쳐야 하나? 조용히 없는 척을 해야 하나?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남자의 손에서 뭔가가 보인다. 칼이다. 도망치는 게 답이다. 골목이 좁아 자전거를 돌리기엔 시간이 없다. 나중에 찾으러 오던가 해야겠다. 일단 뛰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나만큼이나 빠르고 집요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 배달원이 나의 체력을 믿으며 끝도 없이 달린다. 그런데 어째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사라지질 않는 거지? 뒤를 돌아보자 전혀 지친 기색이 없이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시장으로 가야겠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안전해질 것이다. 최단 거리를 알고 있으니 지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 수없는 어둠을 가로질러 달리다 보니 시장에 도착했다. 환하고 북적인다.
이제 살았다. 그 어수선함 속으로 몸을 던지고 뒤를 돌아보니 골목의 어둠 속에 멈춰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남자가 보인다. 목덜미가 서늘하다. 내가 지금 밝은 곳으로 오면 안 됐다. 내 얼굴을 들키고 말았다.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남자는 칼을 들어 올려 보이며 나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 같았다. 아니, 예고인 걸까? 이내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 씨발 새끼가. 나에게 이런 의뢰를 맡긴 그 녀석에게 가야겠다. 가서 도대체 내가 운번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걸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내가 알게 될 정보들로 위험해진다 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북적이는 골목을 지나 의뢰를 받았던 건물 앞에 도착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이게 무슨... 열린 틈 사이로 날카롭고 끈적이는 비릿한 냄새가 새어나온다. 새빨간 연기가 콧속을 후벼 파는 느낌. 고요하고 무거운 공기가 발등을 짓누르는 느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분 나쁜 온도감이 온몸을 감싼다. 마치 사람의 장기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랄까? 불을 켜자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위인가? 믿겨지지가 않는다. 나에게 의뢰를 준 녀석은 자신의 가게이자 둥지인 이곳에서 3등분이 된 채로 진열이 되어 있다. 머리와 몸통과 하반신으로 나뉘어져 나란히 세워져 있는 모습. 단면에서 흘러나온 피로 바닥은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과 천장은 분사된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터져나오는 구역질을 겨우 손으로 틀어막으며 밖으로 빠져나왔다. 경찰에게 가는 게 맞는 걸까? 이걸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지? 어떠한 결정도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무엇인가 발 뒤꿈치를 툭 하고 건드린다. 뭐지? 흥건한 피를 타고 카드 하나가 떠내려왔다. 호네스트 액세스 키? 호네스트 사옥의 출입카드. 이게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 걸까 의문이 들던 찰나 아까 봤던 그 남자가 떠올랐다. 왔다 갔구나. 바로 돌아간 게 아니었어. 군중 속으로 뛰어든 나를 포기하고 여기를 다녀간 것 같다. 그 남자는 분명 호네스트 사옥에서 나왔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건 출입카드가 왜 버려져 있냐는 것이다.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알고 두고 간 것일까? 그저
실수? 뭐가 되었든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덤벨, 콧물, 반바지, 음악.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헬스장으로 향한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오는 그런 날씨. 커피가 너무 차가워 소매로 손을 감싸 커피를 쥐었다. 아무리 추워도 운동을 하며 마시는 커피는 차가워야 한다. 탈의실에 들어가 락커에 가방을 넣고 갈아입을 옷을 꺼낸다. 반바지와 반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운동을 시작한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내 모습은 밖이 얼마나 춥던 덥던 간에 항상 똑같다. 정말 지독하게도 계획을 싫어하고 루틴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점점 규칙을 가진 사람이 되어간다.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샤워 후 밥을 먹고 술을 한잔하며 한두 시간을 보내다 잠드는 매일. 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없다. 나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정도. 처음 헬스장에 와 5kg 덤벨도 무거워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며 혼자 뿌듯해하고는 운동을 시작한다. 2년째 같은 헬스장을 다니지만 항상 아쉬운 건 헬스장에서 나오는 음악이다. 정신사납고 집중이 안 되는 음악이 너무 많다. 신나서 힘이 나고 기운이 솟는 그런 느낌의 음악들은 결코 아니다. 남들처럼 에어팟이라도 끼고 바깥 소리를 차단하면 되는 것을 나는 하지 않는다. 어우 시끄러워, 어우 정신사나워 하면서 운동을 마친다. 헬스장의 난방 덕분에 땀이 쏟아져도 결코 샤워를 하고 집에 가지 않는다. 샤워는 집에서. 계획은 없어도 고집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는 길은 헬스장과는 정반대. 남극 탐험을 하는 것 같다. 추위와 칼바람을 뚫고 집에 도착하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온다. 그리고는 팬티 한 장만 입은 채로 생활을 한다. 에치. 재채기와 함께 콧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춥고 덥고 차갑고 뜨거운 것을 몇 번씩이나 오가는 바보 같은 겨울. 근육을 얻고 감기도 같이 얻는 고집스런 그런 겨울. 낙엽, 제주도, 위스키, 파랑,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89,000원. 제주도의 바닷바람 같은 짭조름함이 느껴지며 싱그럽고 상쾌한 향기, 약간의 낙엽 냄새, 피트와 스모키, 그리고 후추의 스파이시, 시트러스함과 꿀의 달콤함.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듯한 착각마저 든다. 해산물과 함께하기 좋은 위스키, 레몬즙과 타바스코를 곁들인 굴. 입안에 휘감으며 몰아치는 감칠맛의 파랑. 바다에게 건네는 인간의 찬사. 연주를 앞둔 나의 심장은 마치 한참 뛰어놀고 온 고양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뜨겁고 헐떡인다. 그의 손은 오로지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듯한 모양이다. 손바닥은 매우 넓고 손가락은 얇고 길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마디를 가졌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콘서트 홀에 앉아 심장에 맞댄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 거대한 세장 안을 자신의 파동으로 가득 채워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그는 늘 상상을 한다. 첼로는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운 악기라고 한다. 격식을 위한 정장을 벗고 나체의 상태로 첼로와 가장 가깝게 몸 위에 걸치고 있는 천조가리가 만든 거리마저 지운 가장 밀착된 형태로 연주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심장 고동과 첼로의 고동이 하나가 되어 모든 관객들을 나로 덮치는 그런 연주. 그 순간은 도망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마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자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덮쳐진 폼페이가 떠오른다. 잔인하고 이기적인, 부도덕한 나의 고동. 오늘 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모든 인간들의 심장을 움켜쥘 것이다. 나의 소나기에 갇힌 인간의 정수, 그 정수를 쥐고 흔드는 그런 밤의 연주가 될 것이다. 노란색, 아들, 피, 크림. 아들아, 수많은 계절이 지나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겠구나. 내가 태어나던 4월은 노란색 개나리가 만개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4월이었단다. 이제는 그 시절만큼 4월이 따뜻하지 않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나의 4월은 가장 소중한 달이란다. 8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는 하루 만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 넘어져 다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내가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단다. 무릎 양쪽이 다 긁혀서 피가 나는데 울지 않으려고 꾹 참고는 집에 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콧물까지 흘려가며 엉엉 울던 모습이 대견하고 귀여웠지. 엄마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느라 제대로 어린 시절을 돌봐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가슴속에 아픔으로 자리해 있어. 늘 미안했다. 맛있는 밥을 매일 해주고 싶었지만 여력이 없어 종종 아들 혼자 레토르트 음식들을 먹게 했던 게 정말 속상했어. 그럼에도 불평 한 번 없이 맛있다면서 잘 챙겨 먹어준 우리 아들이 참 고마웠단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주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고 한 번 안 치는 우리 아들이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다고 툴툴거리면서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부지런히 생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아빠가 차로 좀 데려다 주고 할 걸 그랬어. 아빠는 요즘 속이 많이 상했는지 좋아하던 커피도 크림이 없이는 마시기가 힘들더구나. 속이 쓰리단 말이지. 우리 아들도 커피 맛을 아는 그런 직장인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샛노란 개나리가 피고 지는 것도 어느덧 5번이나 반복이 되었단다. 성인이 된 우리 아들 목에 넥타이 꼭 아빠가 매주고 싶었는데 결혼식장에서 늠름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모습도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생기는 순간도 아빠가 느꼈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을 우리 아들도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보단 후회가 먼저 떠오르는구나. 사랑한다, 우리 아들.